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MBN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MBN B뉴스가 개편을 맞아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오늘의 첫 코너 크립토 이슈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파이코인의 발행사인 파이네트워크 측에서 상장될 예정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 파이코인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 파이코인이란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내놓은 코인입니다. 이 작업 증명 방식으로 배터리 소모 없이 이 휴대폰에서 채굴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인데요. 24시간마다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채굴이 가능한 방식이라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한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래소일까요? 네, 대표적인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후오비 글로벌입니다. 네. 이 후오비 글로벌에서 파이코인 상장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공지사항을 통해서 파이코인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해당 공지사항 이후에 후오비에 상장돼서 거래는 되고 있지만 현재 입출금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거래소 측에서는 상장을 했다라는 건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 바로는 발행사 쪽에서는 우리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파이 네트워크 쪽에서는 파이코인이 상장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들은 바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현재 공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특정 그룹이 이 네트워크를 사칭하면서 자체 토큰이 상장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이 네트워크 팀은 이 파이코인은 현재 어느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지 않으며 상장 예정도 없다고 밝혔고요. 이 온라인상에서 파이코인 상장 등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자칫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좀 취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켜보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2023년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출범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년 동안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뭐 일정이 좀 미뤄지고 변경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자, 이번에 거래소 출범 원년을 맞아서 과연 부산시에서 이번에는 목표를 이루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자,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올해 박형준 시장이 다시 한번 올해는 반드시 부산시 네.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 올해 중에 결과를 보지 못하면 이 설립 자체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일정이 지연되어 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공공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만들지 여러 가능성과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형태가 바뀌기도 했다면서 빨리 만드는 것보다 이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예탁 결제 기능 독립화나 상장 심사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정말 꼼꼼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부산시가 아직 뭐 거래소 출범은 하진 않았지만 블록체인의 특구로 지정되는 벌써 3년이 됐어요. 네. 그동안 뭐 성과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성과를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박형준 시장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혁신적인 기술인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을 불신한다고 말하면서 지난 3년간 여러 블록체인 실증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기술이 물류라든지 다른 영역에서 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결국 거래소 설립이나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내보일 만한 결과는 없다고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박형준 시장은 또 이 기존 특구가 기술 실증을 몇 개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인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특구 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국한해서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더 과감하게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그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고 올해는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규제 빗장을 좀 더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라는 박형준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블록체인 특구로 뭐 사실상 성과가 좀 미미했다라고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추진 일정도 상당히 좀 늦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진 또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번 계획이 이게 바뀌고 수정되면서 제대로 추진된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2021년에 이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비스텝이 용역을 통해 구상한 이 초기 청사진은 대체거래소 ATS와의 융합형 거래소였습니다. 당시 증권사들은 ATS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증권사로서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 또 시로서는 기존 증권사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에 끌어들여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또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의 구조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 초기 청사진은 ATS 탄생 자체를 반대하던 시의 입장 때문에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네. 작년 초에 증권 거래 기능을 제외한 거래소 청사진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이 시는 거래소를 추진할 컨소시엄 선정을 위해서 지난해 5월에 예비 공고 성격인 정보 제공 요청서를 냈는데요. 이 6월쯤에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니 희망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공모에 참여하라는 내용으로 요청서를 냈지만 6월로 예정됐던 최종 사업자 모집 공고는 끝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뭐 더디게 진행이 됐네요. 부산시에서 대체거래소 설립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계획이 수정이 됐었고 또 이 수정된 게 거래소 추진 컨소시엄 구성까지 완성이 결국 되지는 못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또 한 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컨소시엄 사업자에게 매매 기능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이 누구나 회원사로 참여해서 거래소 회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지난해 9월에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최종안이 완성이 됐는데 이 최종안을 보면 이 기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비증권형 거래소와 STO, 이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증권형 거래소로 자회사를 이원화해서 이 지주회사 아래에 두는 구조였습니다. 커스터디 기능을 가진 자회사도 만드는 구조였는데요. 그 외에도 감시 기능과 예탁 기능, 또 상장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도 독립적으로 설치하면서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꾀했습니다. 이 증권형과 비증권형 거래소 아래 다수의 회원사를 두고 거래는 개별 회원사가 하고 이 부산거래소는 중앙거래소 역할을 맡는 구조였는데 좀 증권시장과 닮은 구조라고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네네. 이 회원사 모집은 거래소 펀드를 만들어서 가입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펀드 조성을 담당할 자산운용사부터 선정을 해야 됐고 지난해 9월 자산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겠다고 예정을 했는데 이 또한 한 번 또 연기가 됐습니다. 네. 뭐 이래저래 정말 순조로운 과정이 하나도 없네요. 자산운용사 공고까지 이렇게 연기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 시기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산거래소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 해외 거래소를 부산거래소의 회원사로 끌어들이려던 게 좀 화근이 됐었는데요. 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또 공공거래소를 세울 거라면 금융당국이 직접 세우는 게 낫고 민간거래소를 세울 거면 부산거래소만 허가하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입니다. 뭐 나름 금융당국의 입장도 뭐 이해가 어느 정도 네. 가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 또 추진 일정이 이렇게 지난 9월 이후에 3개월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건데 시 관계자는 향후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조율 없이 추진했다가는 이 불확실성을 우려한 기업들의 이 회원사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면서 일정을 미룬 배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답보 상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달 19일에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 시가 추진하던 업무 대부분을 이양했습니다. 이 추진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올해 상반기에 자산운용사와 회원사 모집을 끝내고 올해 하반기에 좀 사업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게 시측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과연 올해는 정말 추진이 가능할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최근 부산 거래소 추진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한 게 아까 얘기했던 이 대체거래소 ATS입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가 계속해서 ATS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왔었는데 지난해 11월에 이 금융당국이 공개 설명회를 통해서 오는 3월 이후에 이 ATS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이 설립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 ATS와 관련해서 시의 선택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세 가지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ATS 인가가 가장 유력한 준비 법인인 이 넥스트레이드를 부산으로 유치를 하거나 부산에서 새로운 준비 법인을 만들어서 넥스트레이드와 인가 경쟁을 벌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설립 반대를 고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설립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 새로운 준비법인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유력한 후보를 부산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유인책을 찾자면 증권형 토큰 정도인데 이 넥스트레이드는 ATS의 매매 대상에 STO, 이 증권형 토큰을 포함을 시키고 싶지만 이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특례를 주지 않는 한 이 현행법에서 STO를 주식처럼 매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고요. 이 STO를 유인책으로 제공을 하려니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기능과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대목입니다. 또 이 금융당국은 조만간 STO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 증권으로 기존 제도권 금융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이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STO를 취급할 수 있을지 이 문제 또한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 굉장히 산 넘어 산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뭐 부산 시장에 어떠한 의지만 비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3년간 그런 결과는 없었고 네. 앞으로도 여전히 갈 길은 좀 먼 모습입니다. 네,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추후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업계 연이은 파산과 구조조정, 코인 가격의 주가 급락 등을 촉발했었던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디지털 자산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건데요. 해당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네,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최근 이 뱅크먼 프리드가 새로 개설한 전자 지갑에 이더리움 570개가 송금이 됐고 이것이 다시 아프리카 인근의 섬나라 세이셸의 디파이 거래소로 이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전자지갑에 송금된 이더리움의 가치는 68만 4천 달러로 알려졌는데요. 이 샘 뱅크먼 프리드 행보가 가택 연금 중에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당국은 뱅크먼 프리드를 가택 연금하면서 보석 조건에 법원의 허가 없이 1,000달러 이상의 금융자산 인출 금지를 포함시켰던 바 있습니다. 네, 정말 바람잘 날 없이 그냥 새로운 의혹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자금이 이체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샘 뱅크먼 프리드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근거를 대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 해당 자금을 옮길 수 없고 본인은 더 이상 접근할 수조차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TX 또는 정부 기관이 이 자금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 정부 기관 등이 본인의 자금을 제어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원한다면 규제 당국에 기꺼이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FTX 파산이 디지털 자산 관련 업계를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 등 다수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샘 뱅크먼 프리드에서 제기된 혐의를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 프리드를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전신 사기와 전신 사기 모의, 또 돈 세탁과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인데요.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가 FTX가 설립된 2019년부터 이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계략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돈을 디지털 자산 헤지펀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려서 이 회사의 지출과 채무를 충당하기도 했고 또 대출업체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한 돈을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내는 데에 사용했고 또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12월에 전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내 거래량이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경색된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나왔을까요? 네, 지난달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내 전체 거래량은 총 3,57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51조 4,972억 규모였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정보 제공 사이트인 더블록의 자료상 지난해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던 1월에 대비해서 50%가 넘는 약 57.5%가량이 감소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거래소 내 거래량은 지난 11월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FTX 거래소 파산이 이 거래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해 11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내 거래량은 6,730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12월과 비교해서는 88%가량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때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내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맞습니다. 언제죠? 그때가 지난해 11월, 12월과 비교해서 88%가량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12월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2조 2,30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투자자 수가 디지털 자산의 시세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JP모건은 지난달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사용자의 증가 추세가 비트코인 가격 오름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JP모건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우 시세 오름과 사용자 증가 현상이 일반 증권 시장보다 더 두드러지게 관측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인 BIS도 지난 11월에 이 JP모건과 유사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국제결제은행은 비트코인과 신규 시장 참여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 금융시장 특성의 요소를 배제했을 때도 유효했다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국가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다른 이 변수를 제외했을 때도 신규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의 전 디지털 자산 총괄이 코인 시장의 불경기가 2년 뒤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메타의 디지털 자산 총괄이었던 이 데이비드 마커스가 크립토 윈터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데이비드 마커스는 2021년까지 이 메타에서 블록체인 DM 프로젝트를 추진한 인물로 현재는 비트코인 결제 스타트업인 라이트 스파크의 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고 또 페이팔과 코인베이스 등의 임직원을 역임한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올해는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서 어려운 해가 될 전망이라면서 적어도 올해는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내년까지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장기화가 된 원인으로 FTX의 파산 신청을 한 사건을 지목했는데요. 2022년에 여러 사고로 위기를 겪었지만 FTX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고 좀 심각한 사건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FTX와 같은 부도덕한 플레이어가 올해도 업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책임 있는 규제가 시행이 되고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인 플레이어들에게 유리한 생태계가 되리라고 본다고 좀 먼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코인 리딩박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주겠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모두 70여 명에게서 약 41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한 장모 씨와 코인 리딩방 운영 동업자 이모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의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는데 다른 공범 2명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는 SNS에서 팔로워가 수십만 명 수준인 인플루언서들과 친목을 쌓아서 이들을 통해서 이 코인 리딩방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리딩방 참여자를 모으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정작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본인의 명품 구매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장 씨는 이 디지털 자산을 손실 없이 큰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현재 이 피해자가 70명 정도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41억 7,800만 정도라면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크립토 이슈 이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